장교는 신임 여병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문지르는 척하며 몰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작거리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진급시켜주지만 입을 열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여병장의 가슴에 손을 뻗고 손목을 연달아 잡았습니다. 손끝으로 여병장의 전투복 지퍼를 만지작거리고 밤늦게 호출을 받으면 당직이라는 핑계로 문을 잠그는 등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여병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병도 모르게 장교는 오늘 밤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단장인 여병장의 아버지는 다음 날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원도 최전선 고지대에 있는 소규모 포병대. 그날 아침, 보랏빛 하늘이 손가락 2개만큼 넓어지기도 전에 군용 차량 한 대가 포대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엔진이 멈추자마자 운전수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그 틈으로 걸어 나온 것은 신임 23세 이수연 병장이었다. 차가워진 전투복 기대에 하얀 숨결이 닿자 수연은 즉시 초소에 경례했다. 이수연 병장의 취임을 보고하라는 지시였다. 그때 초소 뒤편에서 그의 긴장된 목소리를 가리려는 듯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부대 행정정보 담당관 최상철 병장이 희장과 굳은 살이 박힌 녹슨 열쇠고리를 들고 있었다. 신 웃음소리와 함께 지휘관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눈을 깜빡이며 2걸음 더 다가가 장갑 낀 손등으로 수연의 어깨끈을 툭툭 건드렸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며 발가락으로 눈을 떴다. 군 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싶다면 따라오시오. 번개가 그의 등줄기를 꿰뚫었다. 전초기지 군대 냄새보다 권력의 냄새가 더 강했다. 수연이 사관학교 시절 끔찍했던 시절 기억하는 비밀은 여자는 살아남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앞을 향하고 있었다. 부정해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새벽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그녀의 몸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부터 전방 포대 전체를 뒤흔들 핏빛 장막이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병사들만의 습하고 따뜻한 온기가 막사를 가득 채웠다. 대대 부엌 굴뚝에서 장작 냄새가 천천히 풍겨나왔고 당나귀처럼 땀을 뻘뻘 흘리는 병사들은 옷을 벗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중대 첫날이었지만 수연이 먼저 언급되었다. 등과 가슴을 펴자 최상철 병장의 책상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의 시선은 수연의 어깨로 향했다가 천천히 허리로 내려갔다. 점호가 끝난 후 최 병장은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연 병장은 오늘부터 행정 업무를 시작했다. 협조하자. 안 되면 포탄 자루라도 건드리겠다. 억지 웃음이 공기압에 묻혔다. 수연은 조용히 눈을 돌렸다. 그녀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전 9시, 행정보급실 창문으로 들어온 수연은 팔뚝에 털이 난 것을 발견했다. 서류 정리를 도우던 상기가 중얼거렸다. 상병, 무리한 부탁이면 못 들은 척할게. 그의 목소리는 곧장 내뱉은 마지막 말을 삼키듯 점점 낮아지고 떨렸다. 최상가 뒤에서 낡은 벽난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그의 어깨가 산처럼 쿵 하고 밀려왔다. 네, 병장. 그는 허리 높이의 야전 연료 탱크를 수연을 향해 밀어붙였다. 길이 15km나 되는 탱크였다. 놀라는 수연의 손등을 최상사의 손바닥이 스치며 손잡이를 잡았다. 기억 속 따뜻한 감정이었다. 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거짓으로 사과하는 듯 입술을 오므리던 그의 손이 갑자기 수연의 엉덩이에 닿았다. 기름 탱크는 몸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죠. 그리고 나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예요. 수연은 비명을 참았다. 최상사의 손바닥이 허리 근처를 스쳤다. 손을 빼내려 애썼지만 미묘한 압박감이 남아서 수연은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가 떠나자 익숙한 열쇠고리가 짤랑거리며 활기찬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더욱 화가 났다. 수연이 쟁반을 돌려주려는 순간 그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조용히 있으면 승진시켜주겠다. 그녀는 다른 어떤 장교보다 편안할 것이다. 그때 수연의 메스꺼움은 걸쭉한 국 냄새보다 더 역겨웠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행정정보실 창문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수연은 장교 기둥에 빨간색으로 쓰인 자신의 이름을 보았다. 당직 보조는 야간 근무표를 살펴보았다. 원래 팀에는 보조라는 자리가 없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희미한 불빛 아래 문틀에 드리운 상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 밤은 나와 그녀 단둘이다. 그는 혀를 내밀고 입술을 오므렸다. 근무 기록을 즐겁고 깔끔하게 적어보자. 추저녁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유격 훈련 중 수연은 바로 눈앞에서 퓨즈를 끊어야 할 포탄의 경고음을 문득 떠올렸다. 이번에는 포탄보다 더 끔찍한 것이 바로 눈앞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막사는 어두웠고 그날 밤 유난히 밝게 빛났던 것은 행복 사무실의 형광등뿐이었다. 탁자 위의 열쇠는 여전히 덜컹거렸다. 직원들이 문을 열자 수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힘을 빼고 눈을 내리깔았다. 계속해야 할까? 날려버려야 할까? 서두에서 질문이 쏟아지는 동안 얼음이 깨지듯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게다가 손목을 움켜쥐고 있는 거친 손은 기폭장치였다. 수연은 헌병무전으로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에 집중했다. 오늘 밤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눈앞에 있는 부대 전체는 첫 번째 화재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다. 행복전당의 시계는 자정을 알리고 있었고 긴 커튼이 천막처럼 진흙탕 어둠을 뒤덮고 있었다. 최 상사는 수연의 목을 끌어안고 의자에 앉으려 했다. 그가 몸을 굽혀 숨을 헐떡이자 담배 냄새와 소주 냄새가 뒤섞여 사방에 퍼졌다. 상사님,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그의 손이 전투복 지퍼 근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온 힘을 다해 수연은 손목을 틀었다. 그때 곧바로 발가락으로 의자 다리를 치고 최 상사의 정강이를 쳤다. 황소금 덩어리를 상사에게 얹어야지. 그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상사가 감히 욕설을 퍼붓고 달려들자 수연은 게릴라 훈련 때 배운 제압 기술로 그의 손목을 비틀었다. 찰칵하는 소리가 나자 수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당직 사관 호출벨이 울렸다. 누군가 복도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수연은 최 상사를 놓고 재빨리 문 쪽으로 돌아섰다. 무슨 일이지? 소대장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소대 사무실에는 서류 몇 장과 거에 죽을 듯이 숨을 헐떡이는 최 상사밖에 보이지 않았다. 상사는 이를 악물고 손목을 감쌌다. 상사는 훈련 준비 중 실수로 연료통을 떨어뜨렸다. 최 상사는 직접 알아내겠다고 했고 소대장은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문이 쾅 닫히자 최 상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두고 가지 않을 거야. 내일은 병영 청소와 탄약 보급 업무를 맡게 될 거야. 이 사실을 밝히면 군 생활이 힘들어질 거야.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악의적인 속삭임에 수연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솟구치는 분노가 두려움을 이겨냈다. 수유는 새벽 3시 언덕 위 투구처럼 훤히 드러난 보름달 아래 헌병통신실에 도착했다. 부대 규정상 개인 휴대전화는 캐비닛에 보관해야 하지만 행정보급실 한쪽에 잠긴 서랍 안에는 적과 연락할 수 있는 공중 휴대전화가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번호를 받았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신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 이강욱 중장은 새벽 통화 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수연은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맙서사, 미안해. 무서워. 나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침묵이 순식간에 깨졌다. 딸의 흐느낌 속에서 강욱은 행복을 깨려는 협박처럼 들리는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작전 계획을 테이블에서 밀어내고 보좌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불렀다. 내일 사단으로 가는 첫 열차를 타야겠다. 특수 헬리콥터를 준비하라. 목소리가 빨라졌다. 나는 대답 대신 침을 삼켰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바람이 쇠사슬을 모처럼 스쳤다. 그녀는 본능에 따랐다. 공중전화의 통화 기록을 지우고 서랍을 다시 잠갔다. 하지만 최 상사의 복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아의 탄약고 작업 지시서는 빨간색이다. 그리고 수연의 이름. 탄약은 이중 포장 작업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고 하루 종일 녹방지 오일 냄새가 납니다. 그게 바로 여군들의 체력에 대한 터리입니다. 그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급 병사 상기는 항의했지만 최 상사는 정말 힘이 세다. 못하면 승진을 요구하지 마라. 수연 양은 조용히 방독면을 들어 올렸다. 총알 상자를 팔레트 위에 올려놓았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들이 그녀의 손가락 살을 찢었다.
그녀는 어깨와 허리를 칼에 찔린 듯 찔렸고 손바닥은 피를 닦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진짜 고통은 눈에서 비롯되었다. 몇몇 병사들은 멀리 서서 행복 씨가 여군 사진을 찍었다고 속삭였다. 게다가 몇몇 사람들은 부대 내부 사진을 찍을까 고민하며 그녀에게 휴대전화가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마지막 포탄 상자를 쌓아 올린 후에도 수연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에 깊은 분노가 차올랐고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5시간 후 참모총장, 이 일을 끝내려면 살아남아야 합니다. 수연의 개인 행정정보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막 출산한 것처럼 보였지만 손목에는 이상하게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오늘 제 실수 장면을 통제실 감시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수연은 탄약고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징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의 찬 미소를 지으며 밤에 PX 뒤쪽으로 가서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협박하는 음성 녹음과 당직실 전등 스위치 옆에 설치된 소형 비디오 카메라는 모두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수집해 온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참모총장은 오늘 밤 그 증거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헬리패드와 사단 사령부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강욱 군단장을 태운 수송 헬리콥터가 포대 맞은편 남쪽 계곡 위를 저공 비행했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이 헬리콥터 날개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보다, 심지어 포대 외부 스피커보다 더 컸습니다. 수여은은 행정보급 사무실 창문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전하는 갱음이 막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은빛 헬리콥터 동체가 눈부신 불빛 속에서 천천히 하강하고 있었다. 곧 온몸을 감싸던 공포는 막연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 포대 초소의 감시 레이더는 해가 지면서 저공 비행하는 군용 헬리콥터를 감지했다. 전선 방향에는 UH-60 헬기인 듯했다. 무전으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부대장은 손을 놓고 사단 통제실의 상황을 보고했다. 상급 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군단장 전용기가 곧 착륙할 예정이었다. 2개의 별이 반짝이는 전투복을 입고 문을 발로 차며 사단 사령부 헬리패드에 착륙하는 순간 대기 중이던 헬리콥터의 스키가 검은 땅에 닿았다. 헌병대장과 사단장 최준호 소장, 그리고 2명의 수행 장교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왔다. 군단장님, 앞으로의 일정은 당신의 방문이 예상치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보안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강욱은 조수석에 대기 중인 검은색 151 특전대 차량의 문을 열었다. 부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식 방문 통지였거나 전화가 온 것 같았다. 그는 부관에게 포병 위치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포대로 이어지는 도로 앞에는 헌병대 차량 2대가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붉은 선멸 신호등이 마치 눈 덮인 숲을 지나가는 듯 밝게 빛났다. 강욱은 지휘차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복장, 그리고 같은 색의 헬멧을 쓰고 있었다. 그는 허약 냄새를 풍기며 전장을 바라보았다. 장병들은 저녁 식사 후 포대 연병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헌병 사이렌이 울리자 모두 창문으로 달려갔다. 교통 신호를 보내는 헌병들 뒤로 별 3개를 단 야전 공수부대원이 나타났다. 포대장 김재혁 중령이 확성기를 통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김중령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행정실로 가라고 재촉했다. 보병 최상철 상사가 즉시 보고했다. 헌병 지휘관이 확성기를 통해 소리쳤다. 행군 장교 사무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최 상사가 나타났다.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의 표정은 반쯤 굳어 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고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 상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부관에게 손짓했다. 부관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삐걱거렸다. 안에는 여군 성희롱 수사 매뉴얼과 기소장 표지가 들어있었다. 안녕 최상철.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CCTV 증거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군법 제92조에 따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연병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입을 가리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다. 붕대를 가장 잘 감싼 남자가 손을 꽉 쥐고 소리쳤다.
정당했다. 누가 증거에 반박할 수 있겠는가. 망욱은 급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행정실 창밖에 서 있는 이수연 병장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장군의 강철 같은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몇 초 후 마치 강인한 관리처럼 부성애가 되살아났다. 수연 박사는 계급을 부르듯 차분한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읽었다. 망욱은 사단장을 확인했다. 단지 그녀에게 헌병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다. 최 소장, 군단장, 그래, 사단장이 다시 경례하고는 얼어붙었다. 그 부대는 현재 군단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 중이다. 폐기물이 발견된다면 그곳이 책임이 있다. 본부장, 눈을 꼭 감았다가 떴다.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감찰반 장교들이 각 기숙사로 향했고 헌병 순찰차가 포대로 진입했다. 2층 기숙사의 어두운 복도 끝에서 헌병 한 명이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다. 당직실의 형광등 화면이 수연의 손목에 세게 부딪히더니 떨어졌다. 영상을 본 몇몇 부대원들은 돌아섰다. 검은 화면은 그들이 흔들리거나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헌병 조사실에서 박상기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행복 간부는 여자를 조용히 시킬 수만 있다면 승진은 걱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말을 마치며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새벽 2시, 그는 강욱 조사반 천막의 사건 기록 초안을 살펴보았다. 부관이 속삭였다. 군단장의 딸인 수연 병장이 면담을 요청했다. 강욱은 태극기 모자를 벗고 심호흡을 했다. 그가 문을 열자 수연 병장이 경례했다. 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이수연 병장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앉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대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강욱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내 딸이 아니라 버릇없는 군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수연은 눈을 크게 떴다. 기쁨을 주는 것과 더불어 이 일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 묻자 강욱은 분명하게 대답했다. 마지막까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한 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 상사와 연루된 4명의 장교는 새벽 직전 헌병 차량에 실려갔다. 차량이 철조망을 벗어나자 하얀 눈가루가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헤드라이트는 온통 눈보라로 뒤덮였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그들 뒤편 도로를 피로 물들였다. 훈련소 안의 병사들은 녹색 신호등이 완전히 꺼진 채 서로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때 탄약 상자의 방습 비닐이 바람에 찢기는 소리가 들려 한 사람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침묵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 말이 하얀 숨결로 변해 사라지는 순간 어두운 전초기지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한 병사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 붉은 새벽빛이 부대원들의 얼굴을 비추자 추위보다 더 큰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하여 모두가 그 침묵이 방탄복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는 총알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 달 전 검찰은 야전 천막을 개조하려 임시 법정 상황실을 마련했다. 헌병은 최상철 병장을 데려왔다. 그의 얼굴은 손목에 눌린 쇠수갑 때문에 고통스러워 창백했다. 군법 장교가 범인의 기소장을 낭독했다. 군법 제92조 군인 등 강제 성폭행, 제3조 협박 및 직권남용. 다들 알고 있었을까? 상상은 부르퉁하게 말했다. 해픈 여자라는 단어를 막 내뱉으려는 순간 탁자 가운데 놓인 태블릿에서 재생 중인 영상이 그의 목을 막았다. 손목이 꺾이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팔꿈치가 불빛에 번쩍였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오전 8시 4층 안내창이 붉게 번쩍였다. 성희롱 감시 중이었다. 전부대 감사 명령이 내려진 지 단 하루 만에 대대급 17개 부대와 4개 부대가 동시에 감사를 받았다. 사단장 최준호는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불러들였다. 이것은 가동 중단 시간을 단축한 사례였다. 피해자를 신속히 보안부에 보고하라. 그의 목소리는 불쾌했다. 그것은 지휘관의 본능이 아니었다. 그가 목격했을 때 느낀 죄책감이었다. 자신이 간과했던 현실을 직시했다. 단 3시간 만에 익명의 제보 12건이 부대 통신망에 업로드되었다. 구 PX 뒤편 탄약고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성명서였다. 하사관과 병장들의 건조한 키보드 톤으로 쓰여 있었다.
이강욱 상병은 오후 브리핑룸에서 검열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목 근육이 뻣뻣해졌다. 여군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 지난해 성희롱 사건은 겨우 5건만 해결되었다. 그의 손바닥에 적힌 숫자는 마치 뜨거운 총알 같았다. 사단장이 허리를 굽히자 강욱 상병은 크고 작은 부대마다 문화적 문제가 있다며 서류를 쾅 닫았다. 변명은 필요 없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만이 중요하다. 최 상병의 역할은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졌다. 6개월 만이라도 모습을 드러내면 옷을 벗고 클럽과 말다툼을 해야 했다. 민영 언론은 그날 밤 사건을 보도했다. 삼성 장군 딸 성희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인터넷 검색 포털들을 들썩이게 했다. 군단장은 헬리콥터와 포대를 이동시켰지만 군은 변함없었다. 국방부는 즉시 회의를 열고 해명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여론은 뉴스를 조사하라는 진부한 표현에 분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장군의 딸이기 때문에 사건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수연이 식당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자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며칠 전만 해도 행복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수연이 자리에 앉자 박상기 일병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때 자네를 지지했어야 했는데, 병장. 수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힘을 다 써버렸군. 그만해. 병장 한 명이 조용히 모자를 벗고 뒤에서 계속 귀를 기울였다. 21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접시에 담긴 계란 프라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듯했다. 동부합동군 사제판에서 벽에서 초침 소리가 법정을 찍고 지나가자 최 상사는 피고인 측 의자에 앉았다. 헝클어진 그의 머리카락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검사는 증인 7명의 증언과 CCTV 영상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전직 명령을 요청했다. 그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상관을 지휘다 감독할 권한이 너무 과했다고 항소했지만 정돈된 제복을 입고 맞은편 단상에 앉아있던 이수연 병장의 눈빛은 경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피고인은 여직원들을 인간이라기보다는 승진 도구로 여겼다. 나는 두려움보다 정의를 택할 뿐이다. 이 진술에는 그녀가 장군의 딸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피해자 이수연 일병의 목소리만 뚜렷하게 들렸다. 오후 4시 10분에 결정이 내려졌다. 최상철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계약. 간부 2명이 해임되었다. 불참자. 장병들은 60시간의 군기 교육을 받았다. 최 상사는 헌병들이 법정 앞 차량으로 호송하는 동안 멍한 표정으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수연은 엄숙한 경례로 화답했다. 국방부는 결정 직후 성희롱 예방 지침을 발표했다. 모든 남녀 장병은 매달 보고하도록 훈련받는다. 내부 고발 채널. 익명성 강화. 기사. 군검찰청 직접. 지휘부 성범죄 예방 대응 요령 소개. 논평. 군. 성범죄 감소 점수제 도입. 사령부 회의실에서 이강욱 군단장은 사단장 휘하 모든 장병과 계급장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급자의 인권이 전투권을 위해 희생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착 상태를 타파해야 합니다. 침묵과 포기도 나쁘다. 전시 작전 계획을 이야기하듯 그가 판자를 꺼내자 회의실 분위기는 창끝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이 오자 녹색 신찬, 신춘, 표지판이 달린 수송 차량이 포대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신입 여군이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수연이가 먼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은 신병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내 해방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소가 끝난 후 새 규정 포스터는 기숙사 옆면에 바람에 날리는 곳에 붙여졌습니다. 2차 피해는 목격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작은 셔츠에는 당신은 시 경비대. 포대 언덕 뒤편 하늘은 이제 붉은색보다는 따뜻한 노란색에 가까웠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무 지붕에 내려앉았고 계급과 이름의 합창이 멀리서 심지어 사격장까지 울려 퍼졌다. 별처럼 차가운 새벽을 떠올리며 수연은 심호흡을 했다. 낯선 공포가 차지했던 그 공간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꿀 능력이 있다. 또한 수비대 상층에서 이강욱은 딸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날의 첫 소식은 군단 사령부의 확성기에서 흘러나왔다.
각 병사는 방패이자 칼이다. 동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전투 준비의 첫걸음이다. 포대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 시작.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는 침묵은 말이 아니다. 공포가 아닌 단결. 막사의 조명. 그것은 밤하늘보다 더 어두웠던 새벽 무렵이었다. 5월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포대의 리듬은 완전히 달랐다. 장교와 병사들은 매일 3번씩 성인 신원 확인과 역할극을 하는 동안 같은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목격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짧은 구호에 강렬한 반응으로 화답했다. 원래는 농담 삼아 하는 단순한 훈련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눈을 맞추는 의식처럼 되어 있었다. 훈련장 끝자락에서 수연은 2명의 신입 여군 병사의 자세를 고쳐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후 사격 훈련 중 갑자기 의식용 경보가 울렸다. 앞서 흩어졌던 병사들은 계급장을 따라 빠르게 꿰뚫는 위치로 이동했다. 중대장이 호각을 불어 안전 조치를 확인했고 박상기 병장은 익숙한 지각생의 손을 신나게 잡아당겼다. 단 한 명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훈련이 끝난 후 수연은 상기에게 물 한 병을 건넸고 그가 앉자 수연은 그는 지쳤다고 말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미소를 지었다. 상사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걸 아십니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일부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의 눈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사단본부 홀은 군단장 취임식이 거행된 곳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팔 소리가 울리자 각 부대가 한 명씩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육군 지휘관은 임명서를 보고 사회안전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연 양은 부사관들의 유일한 대표로 불렸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지만 흰 종이에 잉크가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변화를 정의하는 주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당 어딘가에 군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박수갈채가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욱은 식후 뒷복도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군복 깃을 조심스럽게 채우고는 곧바로 말을 잃었다. 수연도 경례하고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손을 내렸다. 아버지, 군단장. 두 직함 사이의 미묘한 망설임에 강욱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저 아버지만 있으면 됐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군 전역의 피해자 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에 수연의 목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확실하게 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아직 털어놓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찾아 위로하고 싶다. 강욱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상관없다. 아버지처럼 그들을 대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정. 며칠 후 포대 위치를 점검하던 중 한 하급 병사가 진흙탕 경사지에서 발목을 삐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즉시 들것과 안전고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지만 상황은 지도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경사지 아래에서 당겨라라는 요침이 울렸고 앞줄에 있던 수연은 헬멧을 벗고 무너지기 직전 땅을 파 길을 확보했습니다. 상기는 일행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신속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고 15분 만에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안전장교가 지휘소를 나서 사건 경위를 물었지만 중대장은 가슴을 펴며 병사들이 스스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이수연 병장의 이름은 팀메르크였고 게시판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녀는 창가에 앉아 졸업을 앞둔 하급 여병이 보낸 상담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기숙사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언니, 언젠가 분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키보드를 두드리며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서포터가 되고 싶다면 두려움보다는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자. 전송 버튼을 누르자 창밖 훈련장의 가로등이 환하게 빛났다. 황금빛 빗방울을 마주하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자 계곡 전체가 흔들렸다. 예전과 같았다면 처음에는 몸이 깜짝 놀랐겠지만 수연은 눈을 감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행복한 방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다.
동료들의 손길과 그녀가 벌인 작은 혁명으로 그곳은 가려져 있었다. 게다가 그 혁명은 눈 덮인 산맥을 넘듯이 빠르고 확실하게 군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게다가 여름철 부대의 일조 시간이 바뀌면서 그 변화는 군단 전체를 뒤흔들어 더욱 활기를 띠게 했다. 장병들은 이제 간단한 익명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근무 시작 전 모바일 태블릿을 사용하고 감사팀은 주간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잉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던 누찬 모듈조차 분리된 체계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포스터에는 책임을 나타내는 계급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어 겉모습만으로 계급을 구분하던 기존의 관성을 깨뜨렸습니다. 구기 장교들은 동료를 존중하지 않고는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전장도 변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강욱 군단장은 선서를 하고 군 내부 고발 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장군의 가족이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욱은 오래 고심 끝에 마침내 국방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군단장의 직속보고 체계를 폐지하고 국민정부와 연계된 완전한 외부 제보망을 구축한 것은 획기적인 규제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직위체계가 무너질까 우려했지만 강호는 단호했다. 직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전투력은 무너진다. 최전선에 있는 10만 장병의 신뢰는 방패와 같다. 기자들은 회의실 한쪽에서 마치 사망 자백처럼 어조를 내세워 사건을 지켜보았다. 기자회견 후 기사 댓글에는 마침내 상황이 바뀌었다는 찬사가 가득했다. 한편 수연은 변화를 가장 먼저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육군교육사령부로부터 성인정보교관 양성과정의 전임 교관으로 발령받았다. 6주간의 집중 교육 과정에는 전문 강의, 체력 테스트, PT, 피해자 심리치료 모듈이 포함되었다. 대대급 장교들 앞에서는 손끝이 뻣뻣했지만 그녀는 첫 수업 날 교류 시작에 한 문장을 적었다. 우리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약한 고리를 지키는 것이다. 강당 뒤쪽에 앉아있던 행정장교들과 중대장들도 각자 노트에 비슷한 문장을 적었다. 쉬는 시간에 한 병장이 수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참, 10년 전에 부하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네. 그때 신고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난 항상 그에게 빚진 줄 알았어. 수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렇게 말했다. 이제 바뀔 수 있어. 당장 검토해보자. 병장은 눈을 크게 뜨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식간에 오는 것은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한 부하 정비부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그룹 토론에서 해주 병장은 여성이 입대하면 분위기가 망가질 것이라는 말을 망설였다. 말과 행동만으로 처벌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대장은 보고를 받고 말했다. 수연은 사건이 불법적으로 처리될 조짐이 보이자 교수단 회의를 소집했다. 정차 후 바로 연대로 가십시오. 두 피해자는 모두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내부 정황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수연 씨는 그들을 붙잡아 물었다. 남은 여군은 나가면 무엇에 의지할 겁니까? 그러고는 병장을 대대장들과 모든 장교들이 모인 강당으로 불렀다. 수연은 조용히 물었다. 분위기를 깨는 건 여자입니까? 병장이 돌아서려고 하자 그가 한 말을 다시 반복했다. 방 안이 금세 얼어붙었다. 한 병장의 진술 다음 강당에서 우리는 부대의 전투력을 저하시킨 편견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한마디를 기다리듯 하나하나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후퇴하는 연대장은 병장을 해임하고 학습을 명령하는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밤 연대는 예상치 못한 회의를 열었고 떠나려던 두 여군은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야전 교관의 일상적인 학습으로 언론에 잠시 소개되었지만 군 SNS에서는 수연 효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해당 부대는 국방부의 인권 전투력 종합평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강욱은 하얀 장갑을 낀 손에 다른 세상이 새겨진 트로피를 들고 딸에게 전달했습니다. 싸우는 힘은 존엄을 지키는 힘과 같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아크릴판에 두 사람의 눈빛이 똑같이 비쳤습니다. 수연은 기자들이 두 사람을 에워싸는 동안 발을 꽉 다문 채 인터뷰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장군의 딸이라는 호칭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저 세 글자짜리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지에 대한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기자들이 그 답을 헤드라인으로 정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 창문에 비치는 불빛에 어두컴컴한 산이 희미하게 비쳤다. 병영 계단에 앉은 수연은 하얀 숨을 내쉬었다. 멀리 훈련장에서는 교대 종이 울렸고 모두의 손전등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오랜 전쟁 끝에 펼쳐진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발목 부상을 입은 병사가 유무대에서 전역했다는 내용이었다. 병장님, 감사합니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수연은 짧게 답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곧 새로운 목표가 떠올랐다. 더 큰 벽을 허물거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다. 그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이제 내 자신감은 두려움보다 컸다. 산들바람이 산을 가르며 부드럽게 불어왔다. 수연은 기숙사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초소가 따뜻해지자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여름밤을 부드럽게 치유하는 것은 먼 미래에 누군가가 그 불꽃을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가볍게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 아침, 동해에서 한미연합실탄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다. 포대는 중요 화력 분배 지점으로 지정되었고 이수연은 화력 조정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훈련 통제소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세네터 프리즈였다. 미 해병대 포대와 우리 군의 무인 표적기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긴장된 무전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첫 번째 포격이 지나가자 북쪽 사격 기준점에 송풍기가 고장나 연기만 남겼다. 관측소는 연기로 뒤덮였고 벙커 안의 카메라는 차단되었으며 좌현의 안전 각도를 조정하는 센서가 오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면 여기 서서 이건 남자의 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제실은 달랐습니다. 수연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신속하게 알파 비상 프로토콜로 전환했습니다. 소음 속에서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각 구역을 확인한 후 수연은 연기 속에서 안전 로프를 잡고 센서 덮개 위로 올라가 전원을 재설정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이 다시 켜지고 5번째 각도가 이 정도로 복원되어 미 해병대 사령관이 무전으로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즘 의원의 임무는 완벽했습니다. 반응 속도를 기록하세요. 훈련 결과 브리핑은 미 8군 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위장이 브리핑이 진행되는 강당에 함께 있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수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그래픽 화면을 넘겼다. 실제 사격 대상은 5번째 사격은 0.37m에서 37m 거리에서 4분 22초 동안 진행되었다. 이전보다 43% 단축되었다. 장군들은 놀라움과 만족감이 동시에 묻어나는 박수를 보냈다. 수연은 합동참모본부 위장으로부터 기계적인 문제는 해결 불가능했지만 신뢰와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공로 훈장을 받았다. 기자단이 물었을 때 그녀는 침묵했다. 더 자세한 정보.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이강욱 군단장은 건물 뒤편에서 조용히 수연을 불렀다. 무심하게 서 있던 그는 고개를 들고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급평가 결과는 이었다. 곧 회의를 하기로 했다. 비에 따르면 수연의 인사 본능. 하지만 강욱은 손을 들어 댐을 막았다. 이제 아버지로서 말씀드립니다. 당신과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속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군인권보호 및 외부신고 강화법이 제정되었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언론에서 원프리즘법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수연의 이름은 마치 이야기처럼 모든 논평에 언급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날처럼 새벽을 포대에서 보냈다. 오늘 임무 슬로건이 보였다. 메아리치는 함성의 병사들은 어색하게 웃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웃음소리는 어색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행정실 화이트보드 한쪽에 놓인 부대가 눈길을 끌었다. 군단장 강욱은 임무를 완수하고 내일 전역할 예정이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포대 막사 복도에 마지막 순실이 있었다. 양쪽으로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수연도 선두에 있었다. 강욱이 지나가자 그녀는 속삭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장군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 돼요. 아빠. 오른손 검지를 치켜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엄격하고 날렵했다. 그날 밤
막사 사이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덜 흔들렸다. 훈련장에서 수연은 비상등을 점검하러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한 바람에 진주빛 별들이 매달려 있었다. 전에는 날카롭고 차가웠던 별들이 이제는 커다란 천막 위에 수없이 많은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하며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누군가의 밤하늘이 되어 줄게. 창고에는 커다란 깃발이 펄럭였다. 병사들이 잠시 멈춘 후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침묵과 공포 대신 연대는 밤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손을 들어 헬멧을 고쳐 쓰고 걸어갔다. 바람이 포대 울타리를 스쳐 아직 변화가 오지 않은 곳으로 불어왔다. 바람의 전령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어두운 땅을 더 큰 새벽으로 이끌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해가 짧아지면서 포대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었다. 군단장이 저녁 식사를 한 지 열흘 후 강욱은 은퇴했다. 고전적인 야전 스웨터를 입고 포대 문으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작별 인사를 할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연병장에서 소총끈을 조정하는 병사들의 눈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주말이라 교대 근무만 남아 있었다. 인사를 받은 강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병영 옆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계급장을 단 이수연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이수연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연은 인사 대신 천천히 긴장을 풀고 밝고 지친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했다. 강욱은 주머니에서 낡은 검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태어난 해에 참모총장님께서 선물하신 검이었다.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검은 책임감의 상징일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검집을 만졌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와 부딪힐 때 이 검을 물려받아 더 오래, 더 멀리 울려 퍼지게 할 수 있기를. 상을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두 손으로 검을 받았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셨던 그 자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강욱은 그 말에서 예상보다 더 깊은 확신을 느꼈다. 그는 창밖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빠르게 떨어지다가 멈췄다. 새벽에 사격 훈련이 있었다. 내가 선두에 설 것이다. 수연이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함께 훈련장으로 향했다. 헬멧을 쓴 병사들의 숨소리, 좌표를 요치는 관측병의 목소리, 그리고 항구에서 들려오는 충격파가 차가운 공기를 뒤흔들었다. 사격 통제 의자 화면에는 포탄 폭발음 뒤로 5.0.25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관측병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환호하며 소리쳤다. 그때 훈련장 스피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말 멋진 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의 검과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수연의 짧은 조언이 무전으로 전 포대에 전달되자 병사들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다. 강욱은 모자를 벗고 머리를 매만졌다. 그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자 나는 깊은 감격과 안도감을 느꼈다. 수업이 끝난 후 포대 식당 벽에 새로 인쇄된 포스터가 붙었다. 크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총알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정말이지. 우리 포탄은 프리즘, 기념군 재정센터 위원이 제시하는 보고 전화번호, 외부 링크, 웹사이트, 그리고 배지 등록에 사용되는 QR코드 경비대 동지어. 포대장 김재혁 중령이 쟁반을 들고 수연에게 속삭였다. 배지 신청률이 70%에 달했다고 한다.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좋은 제도였지만 내 덕이 되살렸다. 수연 양은 쟁반에서 삶은 달걀 하나를 꺼내 김중령의 쟁반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표할 때는 계란 한두 개를 나눠 먹는 것이다. 그날 밤 기숙사 복도에서는 신병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다. 수연 중위는 화면 속 3개의 임무 문자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뚜렷하게 말했다. 복도에 늦는 병사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김지우는 중얼거렸다. 우리 누나는 저 사람만큼 멋지지 않아. 그때 상병이 칫솔이 담긴 컵을 들고 그의 옆에 나타났다. 말하며 미소 지었다. 군대에서는 누나라고 부르지. 앞으로는 대위라고 불러줘. 다들 웃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는 법을 배웠다고 속삭였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수연은 정문 뒤 언덕에 서서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 후 처음으로 사복을 입은 강욱의 걸음걸이는 마치 일하는 사람처럼 안정적이었다. 수연은 경례 대신 손을 살며시 들었다. 집에 가면 꼭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
30년 만에 떠나는 여정. 이번에는 꼭 가야 해. 강욱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농담 반 진담 반의 그 어조에 두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차가 사라지자 수연은 언덕 아래 손전등을 바라보았다. 잠들기 전 병사가 편지를 쓰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창문에는 주황색 백열등이 켜졌다. 눈이 은은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막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수연은 지휘검 위에 앉았다. 어둠 속의 큰 횃불이 내가 밝힌 작은 횃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문 앞에 선 수연은 복도 끝에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밤중에 퍼뜨리는 라면 냄새. 수연은 일상의 작은 디테일 속에서 전쟁과 전쟁 사이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침묵이 깨지고 공동체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분노로 시작된 투쟁은 더 큰 희망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희망은 이제 한 소녀가 아닌 모든 병사들이 서로에게 내민 방패가 되었다. 문을 열자 수연의 가슴은 점점 더 아팠다. 그 두려웠던 새벽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포격 소리가 없는 밤에도 별빛으로 부대 위 하늘을 수호할 것입니다. 침묵이 깨지는 곳에서도 단결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